쌤 켰어요. 알았어. 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손정아 시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성매매 뿌리뽑기 출판기념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도루입니다. 저는 책을 만든 출판사 보말람의 대표이고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네, 적극적인 호응 감사합니다. 이제는 호응을 유도할 때만 호응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인 심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 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전국연대 첫 기획도서전 성매매 뿌리뽑기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이 책을 함께 만든 저자들과 독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해온 많은 분들이 책 출간을 축하하며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밖에 포토존 이용도 가능하니까 많이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 들어오는 접수대에는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갈피를 준비했는데요. 꼭 하나씩 하나 아니더라도 마음 많이나 아니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현장에 함께해주신 저자쌤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저자분들 이름을 짧은 소개를 하면 앞에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자 한 분이 원래 오시기로 하신 한 분이 아직 안 오셔서 좀 책의 소개부터 먼저 좀 진행하다가 저자분들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 성매매 뿌리뽑기가 출간된 과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 저와 함께 사회를 맡고 계신 저희 편집자인 두루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이 책의 출간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보말람 출판사가 페미니즘 출판사로서 이미 전국연대와 함께 반성매매 관련 책을 2권을 냈고 그래서 이 책들이 일본에 수출도 하고 하면서 교류를 간간히 이어오던 중 올해였던가요? 올해 신박진영 선생님이 이 성매매 뿌리뽑기 책의 기획 구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딱 간단한 기획 아니었는데 이미 목차는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기획의 말을 짧게 써주신 거에서 저한테 꽂힌 게 뭐였냐면 이 전국연대가 2018년부터 이만한 활동들을 쌓아왔는데 이 내용들을 뭐 대중 사회는커녕 그 활동가 집단 내부에서조차 공유를 못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지 이런 그래가지고 이걸 세상에 내보내야겠다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읽고 싶어서 내겠습니다. 써주십시오 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사실 또 책을 저희 단체가 혼자 내고 싶어도 쉽게 못 내잖아요. 또 같이 내주겠다고 결심하고 이 책을 편집하고 또 디자인까지 해주는 출판사가 또 있어야 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성매매 뿌리뽑기를 세상에 내보일 수 있게 해주신 보말람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연대의 첫 기획 도서이기도 한데 이 책을 전국연대 첫 기획 도서로 만들게 된 이유 무엇보다 지금 이 책이 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기획부터 출간까지 함께하셨던 신박진영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네네네. 카메라. 유튜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이 책의 공동 저자로 함께한 신박진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정말 감개가 무량한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건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도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책을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양한 저자들이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었고요. 이 분들이 각각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런 기록들을 해오던 와중에 그게 우연히 지금 이 순간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책을 빠르게 기획했고 또 저희가 기획한 순간에 봄 알람도 사실은 이게 출판 계획이나 이런 거 상당히 미리미리 계획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꼭 하고 싶다라고 바로 답을 해주어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뭐랄까요? 지금의 이 우연 같은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이 너무나 반갑고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마침 모든 저자분들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신박진영 쌤부터 좀 차례로 저자분들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소리가 좀 작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네. 저희 방금 말씀해주신 신박진영 쌤은 이제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2002년부터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 시작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셨고 전국연대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전국연대 정책위원장으로 계속해서 전국연대의 든든한 정책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이제 저자분들 인사. 저희 여러분들 함께 한 분씩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때 네, 인사해 주시고 이제 네, 신박진영입니다. 네, 다음은 신그이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고요. 2005년 반성매매 운동 시작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활동을 해오셨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코이카 사업으로 라오스에서 젠더 연구를 해오셨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책에 또 어떤 해외 성금의 관광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현재 젠더 교육 연구소 이재 연구원이시고 전국연대 정책연구위원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이하영 공동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대학 졸업 후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맡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영 쌤의 소원은 평생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반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조정민 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천지원의 판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성폭력 범죄 재판 담당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성폭력이 줄어들까의 고민이 성매매 문제까지 또 이어지시게 돼서 이번 글을 맡아주셨고요. 법원 내 연구 모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대표님 선생님이신데요. 성평등 교육 활동가 이시고 1993년부터 한성폭 한여연에서 일하면서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이 제3법을 이제 제정하는 운동과 호주제 폐지 운동의 역사적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이 이제 2000년에 열심히 일어났을 때 군산까지 달려갔을 만큼 성매매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셨고 2010년부터 성평등 교육 전문 강사로 일해오셨고 2018년부터는 젠더 트레이너, 성평등 교육 활동가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함께해 주신 이 저자분들 외에도 지금 해외에 계셔서 함께하지 못한 저자분들이 계신데요. 전국연대 국제협력팀장이자 지금 미국에서 연구 중인 안창희 선생님, 그리고 일본에서 가열차게 반성매매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콜라보의 니토 유메노와 일본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도카의 마스모토 사토미 나오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신 자리는 내년에 여러 북토크로 기획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혹시 잠깐만 이 가운데로 좀 와줄 수 있으실까요? 네, 한 분 소개가 남았는데요. 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문치 지은님 이
앞에서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저자로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 함께한 저자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문제, 인권 현장 지원 제도 변화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책 출간을 축하하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대구에서 책 발간을 축하하면서 대구 활동가분들이 출간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함께 초를 하면은 저자분들 함께 초 불어주시고 성매매 뿌리 뽑기를 한번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네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성매매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뿌리 뽑기라고 뿌리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공공부패인 손정아 쌤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백세? 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100세까지 뿌리 뽑기 그 다음에 10세 아니요 10세 너무 이쁘이 아 이쁘다 저희 일단 한번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앞에 봐주세요. 신지. 네. 그러면 오케이. 저희 잠깐만. 하세요. 네. 성매매 뿌리 뽑기! 100세 가자. 감사합니다. 케이크 그대로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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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희 각 저자분들에게 이 챕터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중심으로 내가 이 책에서 어떤 파트를 맡았는지 짧게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자리에 앉은 상태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아니면 앞에 나오셔서 네, 5분이 또 차례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래도 전국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예상과 다른 전개 혼란스러워하는 사회자들. 네. 각 챕터 소개를 하지 않고 질문으로 네, 바로 네. 가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질문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저자분들 중에 지금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오늘 참석해주신 저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정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정민 선생님이 7장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걸 쓰셨어요. 이게 법관으로서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가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도입부 접근 이게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흡입력이 너무 확된다, 더 말씀해 주시라 해가지고 저도 도입부 엄청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여러 문제의식을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법관에게는 법정이 없다. 이 부분에 독자분들도 엄청 끄덕이면서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이 제가 강추드리는 도입부는 직접 읽으면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질문은 다른 걸 드릴게요. 스웨덴 연수 이후 한국 현행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셨습니다. 네, 스웨덴 현장을 보고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게 지식 기반 모델이에요. 즉, 실제와 괴리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용적이고 수치화된 지식을 토대로 입법과 이후 행정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 책 성매매 뿌리 뽑기가 바로 그런 토대가 될 지식을 주기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통념 갖고 얘기하는 것 좀 이제 그만하자. 이 증명된 사례들과 연구를 봐라 하는 책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 축적해야 될 기반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조정희 판사입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이신 저자님들과 다르게 오히려 이 분야의 독자에 더 가까운 지위에 있는데 법률가라는 이유로 좀 미력이나마 보태려고 이렇게 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질문을 미리 주셔가지고 공유를 받았었는데 이게 신박진영님께서 만드신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음성이 딱 재생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더 추가되어야 될 지식이 있느냐? 약간 그런 음성이 재생되면서 사실은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이 이런 직관적 지식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량화된 지식을 또 직관적으로 해서 들려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생존자분들이 보고와 증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이 분야를 공부할 때 제가 감탄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헌신하면서 연구를 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시야를 드리면서 일단 신박진영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지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견, 통념, 선입견 그런 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 분야보다 이 분야가 저한테 더 어려웠던 점은 과연 무엇이 편견이고 통념이고 선입견이고 무엇은 지식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가 편견은 듣지 말고 지식만 배우자. 이러기는 어렵다. 우린 여러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요. 다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도 3,000명 중에 한 명 판사지만 내가 지식이 되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판단을 믿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지식이 되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여기 계신 시민들 모두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우리 법도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그게 적용이 되려면 또 그 법 사용자들인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된다거나 뭐를 또 연구해서 또 증명하세요라는 실증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천적 지식으로서 우리 자신이 지식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경험으로 비춰서 우리가 같이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노하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통념에 대한 간단한 통념에 대한 간단한 선입견을 말씀드리면 되게 명확하고 쉬워 보이고 그런 해결책은 오히려 통념일 때가 많다. 이거 범죄화하니까 처벌하는데 문제되고 처벌하기도 어렵고 알선은 단속도 안 되고 하니까 범죄 아니게 해서 직업 가지게 해서 살고 돈 벌 사람 벌고 이렇게 하면 모두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일은 간단해 보이고 좀 명확하고 쉬워 보이지만 진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가 찬찬히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저만의 팁, 명확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간단할 때 그 길로 가고 싶은 유혹, 그거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더디더라도 지식의 길로 가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되게 그러게요.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지식이 되자라는 되게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혹시 이제 여기 혹시 책 아직 안 읽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지식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조정민 선생님은 지금 판사로서 이제 법원에 계시는데 법원 내부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활동이 또 있으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네, 아까 그 편집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2017년경에 그때 성폭력 재판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종전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법원도 그거에 이제 변화에 따라가는 식으로 됐고, 그때 이제 저희 법원 내에도 현대사회 성범죄 연구회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그 서두에 썼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성매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논증하는 게 어려운데, 직관적으로 이게 해결돼야 성매매 쪽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요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모든 법관이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는 제너럴리스트고 오는 사건만 하기 때문에 한 분야만 계속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심도는 이제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법 분야로서의 이 성폭력, 성매매 이 법 분야는 과거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냐면, 법률가들은 법률가대로 재판을 하고 이쪽에는 연구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젠더폭력 연구자분들. 근데 그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연계된다는 느낌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젠더폭력의 연구 성과물들은 그 필드에서는 도는데 법률가들은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치 영화에서 왜 남주하고 여주하고 같은 데 있는데 서로 못 만나는 것처럼 필드는 같은데 같은 피해자를 얘기하고 같은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게 있다면, 요즘에는 그런 이격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 분야에서, 형사법 분야에서 그런 시민사회 역동의 그 들고남이 되게 빠른 분야다. 특수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젠더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그런 역동이 일어나는 거고, 저는 이게 그 형사법 분야에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서 순환하는 게, 그래서 일반 형사법 분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폭 분야 법이 바뀌면서 일반 형소법이 따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이런 시민사회 역동이 조금 더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그 정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전망들이 책에도 담겨져 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낙관적 전망도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저희 현장 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있는 법관들과 또 소통하면서 되게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또 계속 같이 교류돼야겠다라는 어떤 결의가 다시 또 생기는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일정을 오늘 30분만 오늘 이 행사에 참석 가능하신데 지금 시간을 맞춰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너무 바쁜 척을 해서 죄송한데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로 또 다른 저자분들을 앞에 모시고 그 저자분들이 쓴 챕터 이야기와 또 그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또 아우팅 위험 때문에 오늘 소개를 같이 못한 뭉치지음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대신 좀 전해드리고 이후 신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은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착취 문제를 말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편견과 낙인에 맞서 싸워온 당사자들이 있기에 사회는 변화해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남아공, 뉴질랜드, 독일, 일본의 당사자들, 그리고 나의 자매들인 뭉치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 373쪽 문단을 낭독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과 정책이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목격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면 할수록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또다시 침묵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가 정말 문제라면 성착취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 성매매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 인권의 문제다.
성평등과 성매매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2025년 한국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원민경 후보가 말한 것처럼 성매매라는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계속 사전 제출해주신 질문들 위주로 저자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먼저 나와주셨는데 신박진영 선생님께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봄알람이랑 벌써 3번째 작업하신 책이에요.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무한발설, 이어서 성매매 뿌리 뽑기인데요. 사실 책을 저는 소개를 하고 계속 파는 입장에서 차이점이나 이거 뭐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막 되게 많이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뭐 그러면 둘 다 읽으셔야 된다고 해오긴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끌리는 대로 읽어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책을 파는 이야기. 네. 사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이 2020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연달아서 그 다음에 무한발설이 나왔죠. 그런데 이 두 책은 사실 저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한발설의 끝에서 다시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처음으로 그렇게 역으로 읽어도 하나도 그게 어색하지 않게 풀리는 그렇게 이어진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이나 무한발설 두 번 다 정말 한 20여 년 이상을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너무나 많이 쌓인 나머지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와 소통해야 되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대면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뭔가 해소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접촉하고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그래도 좀 알고 그리고 이게 바로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살아있는 생생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지식들을 정말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꾹꾹 참아왔던 그 시간의 경험들이 결국은 이 두 권의 책으로 어쨌든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실 아쉬움도 많죠. 다 담아낼 수 없었고 또 저희 능력치가 그렇게 다다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책을 만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아까 얘기했던 통념이 지식이 되고 네, 그리고 통념이 규범이 되는 그 이제까지의 그런 왜곡된 현실을 그래도 조금은 이거 뭔가 잘못됐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았나. 특히 그냥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은 사실 활동가 입장에서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경험 당사자인 활동가가 쓴 글에 또 이 경험 당사자들이 이 활동가들이 말하는 그 현장을 정말 그 생생한 목소리로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당사자들이 함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줬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정말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저는 그런 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은 꼭 같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고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뿌리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갇혀있던 그리고 한국만을 정말 미시적으로 봤던 그 성매매 문제를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우리 국경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정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번에 내는 책 성매매 뿌리 뽑기에 담겨있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권을 정말 필독서로 함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더 약간 이거 쓰시겠습니까? 갑자기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갑자기요? 일단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갑자기 음향이 안 나와서 그 운영 사무실 가서 뭔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그냥 일단 진행할게요. 네. 근데 그러면 방송에 소리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지? 그리고 마이크가 나와도 가까이 대달래. 네. 네. 전원이 안 나와요? 네. 전원이 안 켜져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뭔가 음향이 이게
진영 제자님 거는? 네, 제 것도 아, 지금 방문이 나갔어요. 지금 막 갔네. 유선도 지금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하대를 가는 거예요. 찾았는데 저거에 켜져 있어요? 일단은 네 잠깐의 음향 문제. 왜냐면 유선도 지금 안 되는 거라 저기 파워가. 지금 유선도 안 돼요. 갑자기 됐다. 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진짜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네 갑자기 네 담당자분이 오니까 고쳐진 음향 장비. 네. 네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책은 한 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꼭 같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성매매 뿌리 뽑기에서 전체적인 서론 그리고 성매매 정책을 크게 분류하는 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이라는 합법화 국가의 이제 사례를 담아주셨는데 책의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중요한 파트들을 맡아주셨어요. 독자분들 다수가 이 책에 담긴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읽으면서 사실 성매매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특히 노르딕 모델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까의 문제보다도 사실 국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탈성매매 지원 정책을 해야 할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게 실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게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상담소 쉼터 자활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든 국가잖아요. 근데도 반대로 이 운동이 국가가 지나치게 결탁하고 있다라는 어떤 오인이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선생님은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미치짓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반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선생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라는 경계 안에 살고 있는 시민 모두가 가까이. 네, 개개인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개인들이 각각의 지식을 기반으로 규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들이 모여 있는 게 국가이잖아요. 저는 국가가 무슨 고정화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개개인들의 그 합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두가 어디에 무엇을 합의하고 있는가를 저는 국가가 정책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거죠. 마치 국가가 따로 있어서 그 권력이 뭔가 우리와 유리된 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정말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틀에서 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태도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국가가 말하는 정책은 결국은 그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태도가 바로 그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실행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또 다른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국가라는 이름이 우리랑 유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 각각의 합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각각의 합으로 만들어진 정책 그리고 그 정책과 법리가 다시 그 국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쓰신 글에도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3장 보시면은 네덜란드와 독일 여기가 합법화 시행 20년이 훌쩍 지난 국가로 성매매 합법화 정책의 실패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장에서 적나라하게 다뤄주셨는데 근데 또 성매매 완전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그들의 논의가 합법화와는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합법화는 실패한 거 맞는데 성매매 비범죄화는 주장은 완전 다른 것이고 이건 또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쓰셨는데 근데 또 저희 책 5장에 실린 다른 글을 보면은 이 두 개가 과연 그렇게 다르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논의에 대해서 사실
책에서 많이 답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독일 합법화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활동가들은 이런 비범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비범죄화나 합법화나 우리가 정책을 논하기 전에 태도가 뭐냐면 성매매를 허용해야 된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 방향성은 비범죄화든 합법화든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 허용된 한에서 어떤 방식의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 허용된 성매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하면 좋을까가 바로 그 정책으로 나오는 건데, 그 정책을 부르는 이름이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이렇게 불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떤 태도가 결정되고 나면 그 태도로 하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나 아니면 그 정책에 맞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제도가 필요해집니다. 그 제도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나누기에는 사실 나눌 수 있는 어떤 정의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책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의 그 활동가들이 말하는 건 실제로 비범죄화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독일의 성매매법도 그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독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했던 건 어떤 무슨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문은 단 세 문장이었다. 그냥 그 거래는 승인되는 것이다. 그 거래는 온전한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다. 이거를 그냥 선언한 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었다. 바로 그게 비범죄화죠. 네, 그래서 책을 꼼꼼히 또 읽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정확히 만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독일의 활동가들, 제가 만났던 활동가들은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는 사실은 비범죄화와 같은 이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결과 제가 실패라는 거기서 계속 그 보면 법 제도가 바뀌는 부분을 제가 계속 보여드려요. 네덜란드도 특히 역시나 똑같이 독일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부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규칙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추가되면서 법 개정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죠. 근데 그 뒤에 그런 식으로 규범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자꾸 없던 제도들을 이것저것 덧붙이긴 하지만 한 번 태도가 그렇게 결정되면 그 태도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누더기처럼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서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걸 현장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지주의 국가다 보니까 뭔가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에 대한 약간 환상이나 기대가 있는 경우가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저희 전국연대 홍보 올렸더니 어떤 리트윗으로 뉴질랜드 사례는 역시 없네? 약간 책 목차를 안 보셨나 봐요. 근데 아직 그 5장에서도 사실 그 뉴질랜드와 독일의 어떤 법이 생기게 된 과정과 이걸 사실 되게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서 비범죄화가 실제로 합법화에 대해서 하는 어떤 그 비판, 너무 규제해서 오히려 문제가 망한 거다 합법화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리가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책의 3장과 5장을 또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박지연 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2장 성착취 제국주의 쓰신 싱그리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성착취 제국주의라는 제목에서 짐작하시듯이 한국 남성들의 성착취 관광, 동남아시아 위주로 다뤄주셨고, 이 성금의 관광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대중한테도 꽤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지경으로 어느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어떤 구조 하에 이렇게 용인이 되면서 확장되고 있는지 잘 고발해 주신 글입니다. 이런 한국식 성착취가 동남아시아 전역에 굉장히 더러운 파급력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가 방조하고 있다라는 진단까지 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무력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를 바꿀까라는 고민, 답도 같이 담아주셨습니다. 이건 책 인용인데요. 희망은 결국 교민과 시민들의 꾸준한 관찰, 제보, 연대에서 시작될 것이다. 성착취가 이렇게 국경을 넘고 있다. 그러면 연대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 이거는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연대랑 이런 고발을 통해서 최근에 라오스 성착취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조치를 얻어내기도 했고 이 글 작업하시면서 현지 교민 인터뷰도 시도를 하시면서 과연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쓰시는데 다들 나도 가만히 있기 좀 그랬다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고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분위기, 기억에 남는 장면들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희망, 기대 이런 것보다는 좀 좌절감과 무력감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반성매매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성매매 역사를 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라오스에 있으면서 그 50년간의 한국의 성매매 역사가 한 10배속으로 빨리 진전되는 모습을 라오스에서 이제 한 4년 반 정도 동안에 본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암담하고 처참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 기대 이런 거는 가져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 심정이 글에 담기다 보니까 아마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번 생은 망했나 이제 안 되는 건가 너무 늦었나 막 이런 무력감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다시금 좀 돌이켜 보니까 사실 그 현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의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민 단톡방에다가 막 성매매 방지법 그 처벌 조항 같은 거 막 올리고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 올리고 이럴 때 이제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셨던 첫 번째 분이 있었는데 그 중앙일보 기자였고 현재는 라오스에 사시는 교민인데 그때 당시 기생관광을 이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었다. 근데 지금 라오스 상황을 보니까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하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여성단체랑 협력해가지고 뭐라도 해라. 이렇게 글을 보내신 이제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힘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용기 내서 제가 그 처벌 조항을 단톡방에 올릴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이카 용역 사업으로 라오스에 있었는데 제가 코이카 직원들하고 만나면 맨날 성매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은 그 코이카 직원이 자기가 그 업소 앞에 있는 봉고차들 그러니까 여성들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짐작되는 봉고차들에다가 봄 때마다 성매매 근절 이렇게 써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먼지 쌓인 차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고 그 운전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봤자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선교사님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쉼터에 이제 정기적으로 물품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국제 NGO에다가 이걸로 프로젝트를 내보자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에 막 프로젝트 제안서도 쓰고 했었어요. 근데 짐작하시다시피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명은 작년 9월에 라오스 철창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감금된 채로 일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영어로 번역해서 현지의 그 언론 기자들을 만나서 막 제보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선 그게 변질이 아니지만 라오스에서는 이게 되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건데 문제는 그게 하나의 힘으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서로 각자 내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4명의 교민들을 인터뷰했었는데 한 분은 선교사였고 한 분은 여행사 가이드였고 한 분은 이제
그 여행사 가이드가 단체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음식을 이제 파는 한국 식당의 운영자였고, 또 한 명은 나는 사례비 안 받아도 인터뷰 해야겠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마약 그 정보를 해서 한국에 전달하는 뭐 정보원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재하다 이렇게 정보를 구하다 보니 너무 성매매랑 밀접해서 성매매를 계속 현장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사실 성매매 구조 안팎에서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이드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해도 너무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이제 제보 차원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응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여성신문 기자가 라오스에 취재 갔을 때 같이 동행하면서 집결지도 보여주시고 여성들 인터뷰도 연결해주시기도 하셨고, 국감 때 이제 의원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분들의 관찰, 제보, 그리고 연대가 변화의 시작의 지점이 될 거라고 적을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모을 수 있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반성매매 움직임들을 좀 하나로 모아내는 운동인데요. 제 생각에 전국연대가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정아 대표님, 이하영 대표님. 네. 그냥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연대가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전국연대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넘어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로 성장하는 네, 되게 엄청 거대한 세계 규모의 어떤 조직 범죄가 발생하면 사실 또 그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연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국제적인 규모의 연대를 만드는 거 결국 선생님이 만나셨던 그 개개인들, 그 개개인 연결돼서 그런 큰 조직의 범죄에 대응하는 결국 큰 연대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연대나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게 또 더 어려운 게 정치적 부패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되게 구조적으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민사회 운동조차도 사실 성장하기가 또 어려운 조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또 활동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나신 단체나 뭐 활동가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없다면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뭔가 국제연대가 되려면,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가 되려면 뭘 해야 할 것 같은지 좀 고민해보신 바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베트남이랑 태국에서는 뭐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이제 필리핀에서 2015년에 그 반성매매, 반인신매매 활동을 하고 있는 CATWAP에서 잠깐 인턴으로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행 중에 민도로 섬이라는 데에 갔었는데 제가 가서 너무 놀랐어요. 그 섬 자체가 되게 성매매 집결지 같았고, 그냥 너무 곳곳에 그 아동 청소년들의 착취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이제 제가 활동가들한테 이런 실태 알고 있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막 이제 따져 물었더니 잘 알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하면 아직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경찰들이 여성들만 단속하고 여성들한테 돈을 뜯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활동들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시민사회 단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맨날 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 가서 매일같이 이제 이런 실태들을 알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제가 그때 활동을 접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뭐 연구, 출판,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NGO 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빈곤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거의 이제 그 국제 원조에 의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짐작하시겠지만 뭐 유엔을 포함한 그 국제 개발 파트너들이 대부분 성노동 입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스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게 성매매를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로 보고 이제 토론하고 이럴 기회가 많이 열려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활동했던 라오스 분들은 빈곤이나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이 여성폭력 문제는 저절로 따라서 해결될 문제다라고들 많이 인식하고 계셨고 그때마다 제가 아니다 한국을 봐라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8월부터 그 여성신문 그 기획 기사를 통해서 이 라오스 성착취 실태가 계속 보도가 되었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라오시안 타임즈에서도 또 기사가 영어로 났었어요. 이제 그거를 본 이제 그 라오스의 NGO 활동가들이 코이카 직원에게 한국 NGO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먼저 교민들한테 공지를 뿌리기 전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일본 대사관에서 먼저 뿌렸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아동 성착취 실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공문을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일본의 그 반인신매매 그 NGO가 일본에 가서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얘기는 없고 다 중국이랑 한국 얘기뿐이었대요. 그래서 그 탁틴의 액터코리아 활동가인데 한국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들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좀 또 사실은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근데 아까쯤에 그 연대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도 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나 성평등가족부에서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ODA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까쯤에는 전국연대한테 바람을 얘기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혹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연이 있으시다면 계속 이런 목소리를 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그 반성매매, 반성착취를 공동의 의제로 가지고 논의하고 힘을 모아서 피해자도 지원하고 이직 개선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이미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셨지만 지금 들어만 봐도 이 글 한 꼭지로 당연히 국한할 수 없는 여러 되게 멀리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작업 어떤 계획하고 계신지 뭐 이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12월까지는 제가 올해 7월에 라오스에서 돌아와서 12월까지는 진로 탐색의 기간으로 삼겠다. 내년부터 제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아직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보름 정도 남아서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저희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에 제 글의 분량은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도 했고 거기서 살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사례나 이런 생생한 것들이 막 다 누락되어 있지?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처음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라오스에 있었고 막 분노에 차있을 때였어요. 그 사례들을 다 기록하겠다, 이걸 다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8월달에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슈화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이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슈화 되고 대중들이 관심 가져주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계속 뭐 7세, 12세 철창, 5, 60대 남성, 그리고 라오스 막 이런 키워드들만 그 되게 극단적인 사례들만 조금 이렇게 소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뭐 아시겠지만 7세, 12세만 강조되다 보면 마치 성인들의 성매매, 성착취 문제는 자발적이고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또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우고 오히려 어떤 방향의 어떤 내용을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할까 이거를 좀 같이 나누는 출발의 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약간 미완성의 글이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슈화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 질문에 좀 충분히 답하지는 못하는 글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내년에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조금 하고 싶고요. 여성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산업 내부의 착취 구조도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내보고 싶다. 근데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프로젝트도 주시고 함께 힘도 모아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게 그리나 쌤이 이제 약간 불안형 인간이어가지고 이 원고를 쓰는 내내 아 너무 더 담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근데 어디까지 담아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원고 읽고서 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내용을 나중에 논문 써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정말 너무 큰 이야기여서 이 한 챕터로만 들어가는 게 사실 되게 저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중에 내년 인생 계획에 꼭 이 글을 길게 쓰는 거 꼭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이하영 공동대표님이신데요. 앞부분에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래요? 먼저 본인이 담당한 챕터 소개를 좀 한 1분 정도? 저만 갑자기? 나 사실 계속 했었는데 까먹었어가지고 지금 여기부터 네, 본인이 어떤 장을 맡으셨고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6장에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만난 미래라고 하는 챕터를 원고를 썼고요. 전국연대가 2018년도에는 합법화 국가를 갔다 왔고 2019년도에는 노르딕 모델 채택한 국가 스웨덴이랑 프랑스를 갔다 왔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그 갔다 온 기록들을 사실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었고 사실 올해 그거를 정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커질지 몰랐어요. 정말 신박진영 대표님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웨덴이랑 프랑스의 사례를 정리를 하게 됐고 저희가 노르딕 모델 국가를 가면서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국연대를 비롯해서 반성매매 운동이 성매매 여성 비범죄와 그다음에 성매매 수요 차단을 하는 노르딕 모델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가열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노르딕 모델이 정말 한국 상황에 맞냐 그걸로 충분하냐 그리고 그게 과연 해답이 되냐 이런 질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진짜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성매매 수요와 알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은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노르딕 모델을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스웨덴과 프랑스를 갔었고요. 저희가 갔을 때 만난 많은 당사자 활동가들, 그 다음에 또 반성매매와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같이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뭔가 진전되고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 책에도 담고자 했고 근데 지금 저희가 2019년에 갖고 이 책을 쓴 건 올해잖아요.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하면서 네, 요 책을 썼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좀 변화들이 또 있더라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갔을 때 막 법이 시행된 시점이어서 2016년에 이제 법 시행되고 2019년에 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평가들을 들었었고 그래서 뭔가 이 법을 채택하고 뭐 시행은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좀 확인하면서 많이 정비가 됐고 많은 또 변화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식으로 더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옆에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려고 책 내용을 또 다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미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안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의 파트에서 스웨덴 프랑스 활동가들 되게 노력들을 또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도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도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노르딕 모델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어떤 제도의 뒷받침과 인식의 변화 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의 이제 파트에 법에 의해 상식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또 법이 바뀌면 우선 경찰들이 바뀐다. 이런 문장들이 저에게 또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했는데 이 책에 입법의 레시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현장의 활동가들이 실제 쓴 그래서 독자들은 사실 그걸 보면서 그럼 약간 법이 바뀌면 진짜 좀 바뀌나? 노르딕 모델을 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면은 정말 좀 많은 것이 확 변할 수 있을까? 약간 기대 혹은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도 사실 들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좀 그대로 좀 가능할까라는 고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쌤이 보시기에는 한국에서 이 노르딕 모델이 좀 잘 정착되고 또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나 전제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스웨덴이랑 프랑스 갔을 때 현장 단체들 만나면서 우리 정연대 운영위원들끼리 했던 이야기는 우리 한국식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성매매 여성 지원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는 법, 현실, 그리고 너무 큰 성산업, 그리고 또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낮은 인식, 이런 것들이 문제였어가지고 이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면 그 법과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체계가 만나면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짧게 답변해 주셔서 놀랐네요. 네. 갑자기 끝나가지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근데 일단 이하영 선생님이 써주신 6장은 저희 이 변화의 전략들에 걸맞는 그런 희망을 담은 2부의 첫 글이기도 하고 네, 진짜 이 글에서 희망을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래상을 볼 수 있게 해준 두 나라의 현장에도 당연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상의 한계에 대해서 이 두 국가의 활동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특히 국가에서 피해자를 심의해서 지원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들에게 남아있는 싸움 그리고 그 지원 제도의 현실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스웨덴이랑 프랑스에서 하나같이 들었던 평가는 뭐였냐면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평가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별도의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게 통합적으로 그냥 사회복지 서비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배제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되게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하나 평가는 성매매 여성들은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미 스웨덴과 프랑스, 뭐 독일과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80% 90% 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이미 이주 여성들인데 이 이주 여성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지원 시스템은 사실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인데 그때 만났던 그 로제 니셰르라고 한 당사자 활동가께서 하신 말씀 프랑스가 이렇게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안 만드는 게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쨌든 피해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 체류권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봤던 거는 그 이후에 되게 지원 제도를 잘 정비를 해놨다라는 거였고 특히 지원 대상자 중에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서 지원 단체들이 심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 받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 중에 체류권이 보장이 되고 피해자로 인정되면 10년의 체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류권을 주고 있고 근데 이렇게 국가가 이주 특히 인신매매나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체류권을 적극적으로 주면 사실 그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저는 성매매에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배터리 충전됐나요? 충전기를 드릴까요? 충전했으면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없나? 사무실에 두고 왔다. 네. 사무실에 두고 왔다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송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있어. 네, 되게 있어요. 아, 송출되고 있어요. 다 커진 줄. 생중계가 참 어려운 일이네요. 네. 네. 아까 대답을 못한 게 있는데요. 입법의 레시피 질문하셨는데 그거를 답변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쓴 장에서 사실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태도와 정책을 취하는지는 그 국가의 아까 태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인 합의이고 이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 성매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보여주는 건데 이 스웨덴과 프랑스가 어떻게 노르딕 모델을 채택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이 국가들이 굉장히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성평등에 헌신한 국가다라고 자국을 자칭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성평등 민주주의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국회에 더 많은 여성들 또 더 많은 여성 정치인들 정부에도 더 많은 여성 관료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정부와 국회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할 때 노르딕 모델이 채택되는구나 이런 거를 썼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사실 지원 제도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또 어쨌든 운동은 구호로 또 상징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 불처벌, 여성 비범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성매매 문제, 더 넓은 성평등 문제, 사회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큰 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성매매 여성, 성매매 남성 누구 처벌하고 누구 얼마나 처벌할 거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국회에 여성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전반적인 여성 폭력 처벌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되게 사회 전반의 입법의 레시피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스웨덴에서 이제 경찰들과 만나는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좀 그때 상황과 에피소드가 더 있다면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책에 잠깐 소개하긴 했는데 되게 사실 인상적이었어요. 경찰을 만난 게 저희는 항상 피해자들 지원할 때 경찰 네, 됩니다. 써있어. 경찰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사실 유쾌하지 않잖아요. 되게 좌절스러울 때도 많고 답답할 때가 많아서 어떻게 이 경찰들과 같이 협력해 나갈까가 고민인데 스웨덴에 갔을 때는 스웨덴 경찰들이 너무 활동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가가 할 법한 말을 경찰이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그래서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들이 그래서 경찰들의 인식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경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성매매 수사 우리 어렵다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경찰들이. 근데 그 성매매 전담 수사반이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수사만 하는 팀이에요. 그 팀에서 하는 말은 성매매 수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찾아서. 그러니까 구매자가 찾을 수 있으면 본인들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렵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듣는 저희도 정말 부럽다. 되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순서는 이제 끝났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으로 황금민 선생님 저 먼 나라에서 바로 어제 귀국하셨나요? 그저께 가면. 그저께 밤에 세상에. 한국에 돌아오신 저희 황금명렬 선생님께 우선 어떤 챕터를 맡으셨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챕터는 성구매 안 하는 남성을 만드는 교육운동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8장이고요. 성매매 문제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성매매는 계속 있을 거라서 성을 구매하는 것을 바꿔내는 방법은 뭘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책에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모범적인 저는 사실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되게 얘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 화를 누르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게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저는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이런 어떤 하나의 되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되게 이걸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성평등 교육 활동가라고 이제 정체화를 하시고 소년과 남성을 이제 젠더 정의의 장을 초대하는 교육의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특히 노르딕 모델도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황금멜론 쌤의 글이 이 책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물론 책을 읽으면은 답이 또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쌤 개인의 또 답이 궁금해서 성구매하지 않는 남성을 만드는 교육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고 이 책도 사실 그 고민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혹은 내리지 못했다면 약간 어떤 지점에서 여전히 고민이 될 시행착오가 있으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궁금합니다. 네. 이 글을 쓰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어요. 그냥 질문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능할까? 과연 그게? 그런데 신박진영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전국연대가 이런 책을 낼 건데요. 요즘 한글쌤이 남성성을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성과 이걸 연계시키는 한 챕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처음에 전화를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요?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국연대 소속도 아니고 왜 저한테 이런 시련들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몇 번을 이제 막 거절을 하고 그랬는데 신박진영 선생님이 불굴의 의지로 저를 설득시키면서 그 지금 요즘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남성성이라는 게 결국은 성매매 이슈에 있어서 이런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주제로 만난 교육 현장에서 소년과 남성들을 성평등에 초대할 때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던가 연결되었던 지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 답을 찾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그럼 답을 못 찾아도 써도 된다면 그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글을 쓰다가 저는 스스로는 찾았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저께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80일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는 그냥 잠깐 휴가 갔다 온 거라서 그렇게 3개국에 연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노르딕 모델을 입안했을 때 스웨덴이 입안했을 때의 담당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구닐라 씨를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매매 뿌리 뽑기 영어가 짧아가지고 뿌리 뽑기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막 구글 번역기 찾아서 이 책을 출간하고 있다 지금 공동 저자들이 한국의 노르딕 모델을 우리가 꼭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일환으로 하고 있다. 그랬더니 꼭 북토크를 줌으로 영어로 꼭 열어달라고 자기 참가하고 싶다고 독자로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너는 거기서 뭘 쓰니? 그러길래 제가 나는 거기에서 성구매 안 하는 남성을 만드는 교육운동은 가능한가? 라는 걸 써.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possible 하더라고요. 구닐라 씨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아주 수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서 요번 때에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궁극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눈 감기 전에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성평등 교육이나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저한테 저항을 하거나 내가 무슨 테러를 하자는 게 아닌데 나를 공격을 하거나 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반격을 가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제 수업 현장에서는 95에서 98%는 남자 성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남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건가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좀 파헤치고 싶어서 남성성을 보게 되었고 근데 그 남성성이라는 걸 보다 보니 젠더 기반 폭력의 근저에 이 해로운 남성성이 다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런 중에 그러면 성차별과 젠더 폭력이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상도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야. 네 문제거든. 이걸 알려주면 그러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평등 의제로 초대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내용은 직접 책에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간단하게 그 네덜란드 그 최근까지 계시다 오셨다고 해서 사실 이 책 내용도 그 최근까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다들 열심히 꽉꽉 눌러 담아주셨지만 최신의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실 그 전국연대가 노르딕 모델 탐방하러 갔을 때 저 깍두기로 끼워주세요. 그래서 전국연대 멤버가 아닌데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 패스하고 게스트하우스 제가 알아볼게요. 저 좀 끼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고 너무 궁금했거든요. 노르딕의 현장을 보는 게. 근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게 2019년이었으니까 6년 만에 다시 스웨덴에 간 거였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스웨덴의 전국연대 활동가들이 오기 전날 제가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시내 구경하고 다니다가 라떼파파 나라에 왔으니까 라떼파파 사진 찍어본다고 막 이렇게 올리다가 30분 만에 너무 수 없는 라떼파파들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라떼파파 그냥 많아요 여러분. 육아휴직을 쓰고 평일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카페라떼 마시면서 유아차를 미는 파파예요. 네, 육아휴직이 90% 이르는 나라니까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아우 너무 힘들다고 벤치에 앉았는데 어떤 라떼파파가 와서 제 옆에 앉길래 이렇게 눈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너 스웨덴에 여행 왔니? 그러길래 나 스웨덴에 공부하러 왔어. 뭘 공부하러 왔어? 성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왔어. 그랬더니 이 그냥 시민이잖아요. 시민 남성이 정말 아까 왜 경찰이 활동가가 할 법한 말을 하듯이 시민 남성이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가 할 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거리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인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책에 담았는데 요번에 유럽에 갔을 때 약간 이제 그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스웨덴에 그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네덜란드 시민은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매매 때문에 간 게 아닌데도 네덜란드 길거리에 이제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다가 누가 눈을 마주치면 거기도 이제 스몰 토크를 하는 사회니까 너는 네덜란드 여행하니? 아니 성매매를 공부하러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도하는 답변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딱 한 번밖에는 못 들었고요. 딱 한 번은 뭐라고 했냐면 성매매를 공부하러 왔어 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의 자유야 라고 어떤 남성 시민이 답변하더라고요. 아까 왜 국가의 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국가가 태도를 가지고 정책을 갖는지에 따라서 인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시민이 나오고 그건 인간의 자유라고 대답하는 시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요번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반성매매, 성착취를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걸 페미니스트 만나서 알게 되었고 아마 이 책에도 여러 번 소개되는 카린 씨를 만났는데 카린 씨 만나러 갔을 때 카린 씨가 네덜란드 약간 북쪽에 있는 도시의 피에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성인권 티움에서 지난번 왜 우리 민들레술래단 그때 티움에서 노란 청소년 자활에서 만든 노란 나비 주셨었거든요. 핀? 그걸 제가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구닐라 씨 만났을 때 그리고 태국의 스웨덴의 말매에서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낸 사례 그 사회적 기업 만났을 때 카린 씨 만났을 때 드렸거든요. 카린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에르에 네덜란드의 주로 이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가족의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이긴 한데 그 청소년들이 만든 이걸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비가 우리한테 같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하트도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연결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눈 감을 때 좀 나은 세상으로 지구가 전 세계 노르딕 모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야기 재밌게 해주셔서
네. 아니 그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유럽 가신 얘기를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셔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거기 현지 업소 소개서인가요? 거기 가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뒤에 제가 얘기해요. 네. 제가 카린 씨를 만나고 나 이제 암스테르담을 다시 돌아갈 건데 암스테르담 갔을 때 내가 꼭 좀 방문해야 되거나 만나야 될 사람이 있겠니?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성착지 관점에서 말하는 동료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널 만나려고 기차 3시간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 암스테르담에 아무도 없어서. 암스테르담 가서 누굴 좀 만나면 좋겠어. 그랬더니 누구는 잘 추천하기가 어렵고 왜냐면 다들 좀 숨어서 활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계속 꾸준하게 노르딕 모델로 네덜란드를 바꿔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암스테르담은 그 소위 홍등가라고 그들이 부르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직결지. 그 성함의 직결지에 오래된 교회 앞에 그냥 직역하면 매춘 정보 센터예요. Prostitution Information Center니까. 매춘 정보 센터에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 거기 거리 걸어봤고 벌써 저는 사실 선생님 라이브 쇼까지 제 돈 내고 티켓 사서 봤어요. 9년 전에. 그리고 너무너무 그때 결심을 했고 난 죽기 전에 이 노르딕 모델 작업을 꼭 할 것이야 결심을 했는데 그것도 다 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별로 필요하진 않아 했더니 아니 그 정보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성노동자라고 스스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한 명씩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거든. 그 설명을 직접 들어봐. 그럼 네덜란드의 성산업이 네덜란드의 그 홍등가라는 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산업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카린 씨가 사는 레이바르던에 3시간 걸려서 갔고 기차를 타고 거기서 2박을 하고 다시 암스테르담 돌아오니까 캐리어가 작은 걸 하나 끈 상태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내려서 숙소 가기 전에 그 거리가 바로 중앙역 앞에 있으니까 중앙역에 그냥 갔어요. 그 여행 끝에 온 것처럼 와서 그리고 그 정보센터를 갔는데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뭐 매일 5시마다 여기서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2시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마침 오늘은 또 비가 와서 그 5시가 취소됐대요.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몇 가지가 좀 궁금한데 근데 먼저 이제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하길래 저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이거 뭐가 궁금하니? 그러길래 제가 아니 여기에서 그 한 번 성매매를 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하니 가격이? 그랬더니 미니멈이 50유로래요. 50유로인데 운이 좋으면 100유로도 받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100유로를 받아. 아주 운이 좋으면 300유로도 받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1년 중에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 이 거리에서. 그래서 어쨌든 50 밑으로는 못 받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유리방을 하루 빌리는 건 얼마야? 그랬더니 하루 단위로는 못 빌리고 낮에 6시간, 밤에 6시간 이런 기준으로만 빌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낮에 6시간, 밤에 6시간 어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250유로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유로를 받는데 250유로를 방세를 내려면 하루에 그러면 최소한 6번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그래야 반값을 빠진다는 얘기잖아. 반값을 빼면 어떻게 교통비도 빼야 되지 음식값도 빼야 되지 옷도 사 입어야 되지 그러니까 평균 10번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6시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유로가 그럼 시간이 얼만데 그랬더니 15분에서 20분이래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 이거는 세큐리티 실천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폭력일 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설명을 그분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40분쯤 설명을 듣다가 내가 여기 센터를 좀 직접 나 혼자 이렇게 둘러봐도 되겠니? 이렇게 했어요. 미안해 말이 너무 많았구나. 너 혼자 좀 둘러봐. 근데 너는 한국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니? 여기 왜 왔니? 그래서 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여기 잠깐 한 3개월 지내려고 왔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네 앞에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하기엔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한국에서 성평등을 가르치는 트레이너야.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섹스 워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 근데 그분들이 주로 네덜란드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좀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니 아니 나는 네가 우리랑 여기서 일하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야지.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반값이며 시스템이며 그 업주들한테 어떻게 연락하는 거고 이걸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아 너는 그게 궁금해서 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오라고 했는데 더 궁금하진 않아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유럽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꼭 좀 그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네덜란드의 페미니스트들을 만났을 때 다른 이슈로는 뭐 평화 혹은 젠더 폭력 뭐 빈곤의 여성화 여러 이슈로 이야기라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고 꺼리낌이 없는데 영어가 짧아도 근데 성매매 이슈만 나오면 정말 제 짧은 영어가 천추의 한이 될 만큼 이게 논박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매번 느껴서 제가 되게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카린 씨라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끊임없이 네덜란드 안에서도 노르딕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자와 우리 오늘도 판사님 계셨지만 또 판사와 검사와 경찰과 이 각 부문별로 숨어서 노르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젊은 청년 세대들의 서명운동을 이끌어내서 입법 청원을 하고 물론 폐기됐지만 그래서 또 다시 20만 명 모아서 우리 몇 년 안에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활동가들의 저력, 전국연대를 비롯한 활동가들의 저력도 놀랍지만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의 진일보를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노르딕 모델을 창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구닐라 씨는 지금 이제 72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내가 눈 감기 전에 네덜란드의 노르딕을 보고 눈 감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한국의 동료들과 그날 만나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너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이번에는 그 유럽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 전국연대도 함께 있는 한국 맨엔게이지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우리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실 남성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남성을 같은 시민으로서 초대해서 같이 이 성평등을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생님 글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이만시페이퍼나 아니면 스웨덴의 맨 같은 단체는 남성 당사자가 주축이 돼서 좀 활동을 하는 형태지만 맨엔게이지 네트워크는 남성 당사자가 주축이 된다기보다는 이 남성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좀 성평등을 지향하는 이제 저희 같은 활동 단체 혹은 교육 이제 주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이제 단체들이 좀 주축이 돼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좀 선생님이 사실 맨 처음에 한국 맨엔게이지 네트워크를 좀 제안해 주셨던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좀 주축이 돼서 고민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을 때 사실 남성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모임으로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된 이유와 좀 지금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어떤 뭐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네. 꿈이 있다면 노르딕 모델 그와 한국의 그 자활 정책이 합쳐진 성평등 모델 뭐 이게 꿈이고요. 그런데 스웨덴의 맨과 네덜란드 이만시페이터가 저한테 맨엔게이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꿈꾸게 한 주요한 당사자예요. 근데 그 두 당사자 단체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남성 당사자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남성성을 변혁시키기 위해 운동하는 단체다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스웨덴 맨은 상근활동가가 42명이더라고요. 상근활동가가 여성인권진흥원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요, 솔직히. 네, 42명인데 그 중에 반만 남성이에요. 반은 여성활동가예요. 네덜란드 이만시페이터는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non-binary와 LGBTQI가 더 다수여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회적 남성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 안의 편견이죠. 남성 당사자 조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남성성을 변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평등 운동 단체다가 스스로의 그 설명이었고 그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맨엔게이지라는 것이 남성 당사자 조직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의제에 소년과 남성을 주체로 만들도록 하는데 관심 있는 단체들의 조직이라고 이해됐으므로 그래서 한국 맨엔게이지를 만드는데 다른 고민은 필요 없었어요. 그것에 함께하고 싶은 단체라면 같이 해보자. 다만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이하영 대표님한테 전국연대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봄에 그 보라에 찾아가서 네. 보라에 찾아가가지고 저는 지금 젠더정의행동 고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더 대중적으로 성착취 문제로 알려내는 작업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드렸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 교육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파주 용축골 등의 사태 등과 관련해서 성매매 예방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할 때 그 반격과 반발이 대부분 아니 페미니스트들이 그거 성노동으로 찬성하라고 그 신문기사에 나오던데 왜 여기 와서 성매매를 성착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반발이 너무 작년 재작년에 커가지고 그걸 해소하려면 대중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드렸고 그래서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고마와 전국연대가 콜라보로 대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거고요. 저희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중교육이지만 저희가 대중을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육을 하는 강사님들을 저희는 계속 교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하시는데 성매매 이슈는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이런 강사님들을 계속 저희가 트레이닝하면서 그 이슈를 잘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연대가 K맨에도 꼭 함께하고 K맨이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지만 성매매를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한국 맨엔게이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또 너무 근데 얘기가 재밌었죠 선생님들.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의 그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전 되게 영어를 아직 잘 못하는데 꼭 영어를 마스터해서 나도 저 나이 때 한 번은 꼭 네덜란드 막 이제 그 북유럽들 꼭 가서 좀 성매매의 현실을 되게 보고 와야겠다는 어떤 작은 꿈이 또 생겼는데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네, 지금까지 이제 저자분들이 이렇게 차례로 나오셔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편집한 두루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의 활동가분들이 오늘 이제 국경의 문제로 비용과 국경의 문제로 오늘 함께 하시지는 못했는데요. 일본의 니토 유메노님과 도카 활동가들의 글을 이제 두루님이 직접 번역하고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걸 하시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와는 또 다른 이제 합법화 국가는 아니지만 또 그만큼의 충격을 주는 사례들을 읽으시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일본 저자분들을 대신해서 이 챕터들의 핵심 메시지와 그리고 편집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일본 팀 글이 2편인데 국가대표 반성을 든 책 콜라보의 대표 니토 유메노 쌤이 쓰신 완전 투쟁 일지예요. 이게 9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뭉치 쌤들한테 영감을 받아서 시작된 일본의 도카 쌤들의 현실 고발 이게 1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뭉치쌤들의 무한발설을 이미 작업을 했었고 도카쌤들 발표도 언제 기회가 돼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새삼 뭐 그런 게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 일본 팀 2편의 글을 작업을 하면서 약간 숨쉬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여기가 제일 심하다 어디보다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당사자 활동가로서 이분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어떤 공포를 느끼면서 지금 조금씩 나아오고 있는지를 진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당사자의 글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니토쌤 같은 경우는 이 일을 거의 뚫고 혼자 스스로 나아오신 세월도 길고 공경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양이 진짜 방대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느라고 이 글 안에서 좀 오래 조작을 하면서 오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 그런 전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건 진짜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좀 독자로서 감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당사자 활동가분들의 글이 이 책의 3부에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말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는 게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런 여운, 이 책을 덮었을 때 독자들한테 닿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미 읽으셨더라도 오늘 이 북토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책을 펴보고 이런 고민과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글들을 썼구나 라고 다시금 좀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소감 혹은 또 질문이 있으셨다면 좀 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자 혹은 그냥 전국연대 전하고 싶은 말도 좋고 자유로운 소감도 좋고 꼭 책을 다 읽지 않으셨더라도 그냥 오늘 저자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에 질문 없어요? 제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니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대중 독자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8번이나 되셨는데. 그렇긴 하지만 활동 필드에서는 좀 문외한인 편인데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좀 진짜? 라고 싶었던 게 한국 성매매 지원 체계가 진짜 잘 돼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 내용이 근데 뭔가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쌤들한테는 당연한 팩트라서 별로 길게 설명을 안 해주시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저는 잔더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국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잘 되어 있는 이유가 시민운동, 여성운동의 힘이고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바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 지원 기관들을 여성운동 단체들 또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또 직접 하기도 하고 그것이 정부의 법과 펀딩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도 있고 비슷하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 체계도 있고 피해자 지원 체계 상담소, 쉼터, 자활센터 그 다음에 지금은 아청센터까지 이어지는 이런 체계들로 통합적인 지원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뭐 부족한 점 분명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4장에 안창혜 선생님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신폐지주의 운동과 한국의 반성매매 운동은 역사적 맥락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우리 본인이 국내에서 만났던 이 반성매매 운동의 고참 선배들은 이제 진보정치, 민주화, 노동운동 하다가 여성들이 처참하게 죽는 현장을 보고 이 현장에 온 사람들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여성들을 구하러 이제 여성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한국의 반성매는 성매매를 제도화시킨 이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따진 운동이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국가의 의무다라는 걸 확립한 굉장히 획기적인, 전 세계를 찾아봐도 흔치 않은 사례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전국연대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상담소에서 이제 쉼터, 자활까지 쭉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이게 정말 사실 그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들조차도 그렇게 피해 여성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상담부터 시작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탈성매매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활센터까지 이제 하는 그런 통합 지원체가 있는 사례가 정말 없고, 물론 이게 뭐 100% 완전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또 그렇진 않지만, 왜냐면 어쨌든 국가 예산이 굉장히 적게 투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지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로서 이 제도 자체가 법에 명확하게 있고, 그것에 어쨌든 투여되는 국가 예산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어쨌든 여러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다른, 네, 한국만의 우리 운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시면 또 엄청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더 그러면 이거 더 말해달라 해가지고 실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소감? 네, 그 마이크를 지금 스태프분들이 또 밖에 나가고 계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대책위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노주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성매매라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책 나오자마자는 구입을 못하고 월요일날 구입해서 이제 어제 막 열심히 읽다가 6장까지 읽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제가 3명이나 살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성매매 관련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드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그 조정민 선생님께서 쓰신 챕터에 그 헌법의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통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발언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또 이런 주제로도 이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제가 하는 어떤 지금 저지대책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투영이 되면 좋겠고, 저희도 지역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되게 험한 말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너네도 성병 걸려봐라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분노가 일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저희 그 여성주의 책 읽기 모임에서 다음번에 읽기로 해가지고 네, 근데 좀 편편히 잘 읽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공부하면서 또 그 이제 지역에서 활동할 때,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 선생님 말씀처럼 성구매 안 하는 남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제가 실천해야 될 것 같고, 또 귀한 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많이 전달돼서 지역에서도 젊은 청년들하고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여성인권 티움에서 활동하고 있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발 살짝 얹고 활동하고 있는 손정아라고 합니다. 제가 운 좋게도 이 전국연대 활동 속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현장을 봤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기분, 그리고 성매매가 정상화된 세상을 목도하면서 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단단한 활동가가 되었고요. 또 제 목소리에 훨씬 더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그 현장을, 그 성매매가 정상화된 세상을 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국연대 활동가들의 피땀 눈물, 피땀 눈물까지도 있었는데 그것을 결과물로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기까지는 정말 너무 미뤄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 멋진 보말람 두루 대표님 결단하셔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책을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책 백쇄 가서 이 현장, 실제로 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실제 그것을 경험한 우리 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성매매가 왜 폭력이고 성매매가 정상화된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 모델로 한 걸음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 해봅시다. 백수해 가자. 네, 손정아와 이지호 씨 중간에 앉은 대표에서 정발언자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책이 원래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원래 정말 덥석 나와버렸고 제목이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너무 잘 빠졌어요. 제목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폰을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냐 하면 우리 그냥 딱 진짜 20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뿌리가 깊은 정말 그 나무가 멋들어진 큰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그런 나무 아래 그 나무 아래 저희가 앉아서 둘러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책이 이제서 어떻게 보면 챕터별로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는 사실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목도한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본 거, 들은 거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닿지 않은 이야기들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닿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끓여져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잠시지만 우리 조정민 판사님도 이따 가셨고 책에는 더 텍스트가 잘 나와 있겠지만 너무 정말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가능하고 가능해야 하는지를 그 어떻게 보면 전략들을 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매매에 대해서 초기에는 어떤 폭력, 피해자에 대한 함성이었다면 이 뿌리의 이야기는 대중과 연결된, 삶과 연결된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소년과 또는 청년과 우리 모두가 같이 연결된 너무나 큰 이야기라서 이 책은 대박 나는 것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 우리가 운동하는 활동가로서도 또는 교육하는 어떤 젠더폭력 예방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 또는 지역의 시민과 함께하는 동두천에서도 오셨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비전과 뿌리를 제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루두루. 소감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이제 53분이라서 저희 두 사회자들의 소감으로 끝내가요. 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전 약간 이 책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 약간 힘든다, 너무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왜 이렇게 세상 안 변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읽으면서 어떤 거는 우리가 더 만들어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아직 더딘 것이 있지만 또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동두천 얘기해주셨던 정말 국가가 성평관리소까지 만들면서 성매매를 관리하던 나라에서 그 선배들이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성매매 문제 그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들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 당사자 뭉치가 있고 또 국제 연대의 힘이 있고 우리가 정말 성매매 뿌리 뽑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되게 용기가 나는 어떤 책과 또 저자분들과의 대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이 책 꼭 100세까지 같이 열심히 주변에 홍보하고 한번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 10건 이상은 팔겠다라는 각오로 다들 집에 가시면 어떨까. 네, 두루님. 네, 100세 말씀 하시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단 이룬 것을 말하면은 이게 알라딘 사회과학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내일 원래 그 사회학 1위는 사회학 페이지에 들어가야 베스트가 보여요. 근데 편집장의 선택이 올라가면 그거는 그냥 1번으로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어필을 하고 왔는데 내일 뜰지 안 뜰지 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너무 정말 곡진한 실천을 쌓고 쌓은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내는데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명의 뿌리뽑기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더 많은 질문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새해에는 챕터별로 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북토크를 기획 중입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해외 저자분들을 이대로 놓아드릴 순 없잖아요. 전국연대의 장점은 끈질기게 뿌리를 엮는 그 힘인데 또 미국에 계신 창혜쌤과 또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도카와 유메노 리토님과 뭔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들 또 마련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 후에도 앞에서 책 구매하실 수 있고 포토존 촬영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프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